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영평 교수님은 사실 미국 유학 시절에 저보다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문적으로 항상 존경하고 있고, 아까 그 전 회장님하고 정정희 선생하고 우리 말씀 나눌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미국의 교수님이 이탈리아 교수님 계셨어요. 로버트 드란트라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우리 전영평 교수님 박사과정 때 만나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학생을 많이 가르쳤는데 이렇게 뛰어난 유학생은 처음이다. 그때 아마 박사학위를 썼다고 생각해요. 처음 듣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드란트 교수가 한국에 자주 나오셨습니다. 자주 나오셔가지고 심지어 어마어마한 돈도 주고 가셨어요.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에 올 때 그 학생들 공부할 수 있게 내가 그걸 하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전인근 선생님을 많이 아끼셨어요. 그런데 전인근 선생님이 이제 원래 이제 고려대학을 나오셨는데 모교에서 이제 안 하시고 지방에서 강의하신 이유는 학문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우리 세속적인 걸 잘 몰라요, 이 어른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부분만 조금 아니었으면은 정말 대단한 참 그걸 하셨을 건데 오직 학문에서 종사하셨습니다. 학문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전인평 교수님이 그 대학을 나오시고 제가 우리 대학에 그때 내가 교무실장 할 때 우리 대학에 2년간을 모셨어요. 우리 총장 신부님이 이렇게 뛰어난 교수님 같으면은 우리 학교 가서 강의를 해주겠다. 그러나서 이제 서울대학 가서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전인평 교수님을 오늘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회를 뭐 한 40년 정도 되니까 하는 사회도 없고 다 해봤는데, 실제 한국행정학회장 전임 회장하고 차기 회장이 동시에 제가 참석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토론자. 그거는 그만큼 지금 이 세미나가 보통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임 회장을 지금 이제 불러주신 거죠. 1월 1일 날 그럼 아직까지 하고 계시죠. 1월 1일부로 아마 네, 한국행정학회장 자리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저는 2013년도에 한국행정학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저는 학회장을 했지만은 임기가 언제인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1월 1일자로 오늘 한다는 줄 알았고요. 우리 차기 이제 회장이신데 제 파워가 세신 분이죠. 내년도에 이제 회원 한 2,000명 되는 한국행정학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우리 성시경 회장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한국행정학회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바로 정정혜 선생님 직전에 회장하신 분이 직전이요. 박순애 교수님이 한국행정학회장을 하시고 바로 교육부 장관으로 그때 바로 임명이 되셨죠. 물론 오래 하신 그만큼 한국행정학회장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자리 같이 했다는 것은 선생님이 아마 학교를 그만큼 올려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 시간 뒤에 말씀하시고 하시면 말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대원에 있을 때는 한국어 실정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그렇게 어렵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행정대원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하다가 울산대학교 총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정몽준 이사장이 울산대학교는 총장한테 모든 이름을 하고 재단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학생들 잘 키워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울산대학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정말 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문과 불문과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 문학하는 그 학생들 한 학기씩 모국어 대학에 보냅니다. 장학금 떼가지고 쫙 모국어 대학에서 연수하도록 해봅니다. 그뿐만 아니고 서울 시내 인류 대학들 우리가 말하는 뭐 서울대, 고대 이렇게 쭉 해서 10개 대학을 골라서 한 학기에 10명씩 뽑아가지고 보내가지고 한 학기 학점도 오고 더 있으려면 한 학기 더 해주고 그걸 위해서 서대문에다가 기숙사도 짓고 기숙사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 장학금 다 돼가지고 그렇게 뿐만 아니고요. 획기적인 거는 조선공학 인류화 사업 그래가지고 그때 막
우리나라 조선이 세계 제1로 올렸었는데 중국이 급속도로 따라오고 있을 때. 근데 그때 볼 때 일본이 1990년 초까지만 해도 일본이 세계 조선 우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대일본 제국 그러는 게요. 1차 대전 후에 군함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서 미국, 영국과 더불어서 군축회담을 해가지고 군함 통수를 줄일 때 그때 일본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세계 3대 해군국 미국 5, 이게 이제 비율로 따져서 5, 일본, 영국은 3, 3 이런 식으로 군함 통수를 제안했습니다. 일본이 그때부터 세계 해군 강국으로 등장해가지고 그 전통 이어받아가지고 조선업이 1990년대 중반까지 세계를 지냈습니다. 완전히. 근데 90년대 말에 2000년도 때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한꺼번에 대한민국 조선이 올랐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가 놀래가지고 1년 반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중에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일본이 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일본은 60년대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64년도에 동경올림픽을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사또 수상이 소득 대가운동 그래가지고 급속도로 소득 상승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70년대 접어들면서 엄청나게 잘 살게 됐습니다. 80년대 되니까 세계를 그때 막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소니나 전자학 제품뿐만 아니라 조선 막 휩쓸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닷가에 가서 배 만들면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동경대학에 조선공학과가 없어지고 경도대학에도 없어지고 북해도 대학 뭐 다 없어지고 일본의 조선공학과 하나 살아남은 게 오사카 대학 하나만 살아남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조선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설계인데 설계는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데 설계를 담당한 친구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오비팀을 불러가지고 옛날 은퇴한 사람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델 설계를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배 종류별로 약간 다르게 종류별로 한 종류별로 한 10개 이런 식으로 모델 설계를 만들어서 한 1000몇백 장을 차고서 써놓고 배 주문이 들어오면 그럼 쏙 뽑아가지고 제일 그 가까운 데 이렇게 찾아서 약간 수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그거에 버티기 이게 얼마를 버텼느냐 20년을 버텼습니다. 언제부터 했느냐 1970년대 말부터 그걸 시작. 왜 그게 무너지게 됐느냐 하면은 1974년도에 에너지 쇼크가 일쳐왔습니다. 그때 에너지를 전략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79년도 또 한 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업체들이 모든 생산법을 에너지를 전략하는 차원에서 분량을 줄이고 무게도 줄이고 소량, 경량화, 소규모, 경량화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배에 실리는 화물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배 부품으로 들어가야 될 거야. 이게 전부 다 소량 경량화가 바뀌는. 그러니까 옛날 모델 설계가 안 맞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안 맞게 됐는데 새로 설계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연히 선주가 배 주문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원래 배는 이런 겁니다. 선주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 가면서 억지로 그걸 끌고 온 게 한 15년을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현대 조선, 현대 중공업의 조선, 대우, 그리고 삼성 여기서 이걸 눈치채고 현대에서 먼저 그때 벌써 그때 기술 수준이 일본을 거의 능가할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저쪽은 그냥 침체가 되어 있는. 그래가지고 막
한꺼번에 그냥 선두들이 막 부탁을 해놓고 보니까 품질도 일본보다 거의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기, 말하자면 짧은 기간에 좀 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격이 좀 더 쌉니다. 일본보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3, 4년 사이에는 주문이 한국으로 다 몰렸습니다. 일본이 그냥 폭삭망했습니다. 일본이. 그런데 2005년도에 제가 첫 발견을 한 거는 바로 그때 중국이 급속도로 따라오는데, 우리가 현대중공업에 사원을 뽑는데 1년에 보통 그때 한 300명 뽑았어요. 뽑았는데 300명을 뽑아놓고 보면은 소위 말하는 세계 인류, 서울의 인류대학 출신들 쫙 해가지고 그게 230명 차지. 그럼 겨우 7, 80명이 부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영남대학교 그 공대 출신들. 1년 지나면 서울에서 들어왔던 애들이 한 80%싹 사표내고 나가버려. 한 3년쯤 지나면 인류대학 출신들은 그냥 손에 꼽힐 정도로 숫자가 300명 들어왔는데 30명도 안 남아요. 다 빠져나가. 우수한 애들이 다 빠져나가.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때 이미. 그래가지고 바닥에서 근무 안 하겠다. 특히 뭐가 문제냐? 서울에서 대학 나온 친구들 부인하고 결혼을 하는데 부인이 바닷가에 가서 근무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서울에서 생활에 익숙했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바닷가에 안 가려고.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이래서 울산대학교다가 조선공학 인류화 사업을 해서 무조건 들어오면 생활비 등록금 다 떼주고, 강의는 중요한 과목은 전부 영어로 강의하고, 그러면서 세계 가장 유명한 석학도 한 2명씩 초빙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박사까지 가겠다면 세계 인류대학에 전부 다 보내주는 거 1년에 5명씩 이런 식으로 정하고. 돈을 얼마나 썼겠어요. 그래서 그 경상비만 1년에 26억을, 학생은 한 학년에 70명인데 26억을 써서 그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화학, 화공 그 분야, 그리고 이제 기계, 전자 이런 식으로 그게 확대를 했습니다. 쭉 그런 식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울산대학이요, 전국 랭킹이 우리 울산대학 교수 출신 와이 계시지만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울산대학이 전국의 대학 랭킹의 15등, 6등에서 20등 그 사이에 해마다 때를. 그 지방대학 중에서 몇몇 국립대학 한 2-3개가 겨우 20등 내에 들어갔대요. 울산대학이 그런 식으로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처음으로 취직 상태를 조사를 했는데, 대학 졸업생 취직, 교육부에서 지시가 돼요. 조사를 해보니까 60% 턱걸이가 안 돼요. 졸업한 지 1년 후에, 그때까지 지난해 졸업생 취업 얼마 됐는데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울산은요, 종합대학 울산대학 하나밖에 없었어요. 인구는 100만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100만 도시인데 세계에 가장 중요한 공장들이 쫙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뿐만 아니라 석유화학단지 쫙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단지에 납품하고 있는 중견 부품업체들 와, 이렇게 취업 조건 좋은 상태에서 겨우 60%, 그것도 겨우 그러니까 거의 안 되는 거 억지로 우리가 60%라도 보호를 해야지. 물론 전국에서 다닌 지방에서 넘버원이었어요. 그게 넘버원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더 나빠진 것 같아. 그 다음에도 더 나빠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많은 재단을 돈도 넣고 뭔가 해가지고 막 이래서 취업을 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극도로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울산대학이 그렇다면은 지방대학들은 다른 지방대학 오직하겠냐? 오직하겠냐? 근데 쭉 살펴보니까 정말로 심각합니다. 근데 이 상태가 계속 나빠져요. 한때는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 후에 다시 저도 울산대학 돌아가서 재단 이사들을 맡았는데 가보니까 그냥 학교에 구급시험 합격자 몇 명 쫙 플랜카드 크게 붙고 뭐 그 다음에 인류 기업의 합격팀들 막 플랜카드 붙여서 축하한다고. 그 옛날에 고시 합격했을 때 플랜카드 붙는 정도로 구급시험 합격자, 경찰 공무원 합격자 쫙 플랜카드 붙고. 그래서 좀 이게 참 어려운 상태가 되었구나. 지금은 어떤지 압니까? 그 플랜카드 없습니다. 플랜카드가 계속 붙어있어요. 왜 그러냐? 합격증 지금 워낙 적어갖고 그냥 몇 명만 같이 공동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시험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시험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기다고 취업거든.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이다. 나는 아예 저거 그들도 보지도 않아야 된다. 죽으라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선배들이 죽으라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걸 봤으니까. 불행해도 붙으면 쳐다보면 기분이 나쁩니다. 누가 어디 합격했다 그러면 딱 쳐다보면 기분이 나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학교 차원에서도 안 붙이는 게 나았습니다. 실제로 안 붙이는 게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게 울산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대한민국 전체 이게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살펴보니까 이게 가장 핵심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악화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그냥 우리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이 위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폭발직전 비슷한 상태로 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또 나오겠지만은 우리나라만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좀 노력 조금 하면은 극복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아주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오히려 조금 나은 상태라고 느낄 정도로 모든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 정치판이 개판이라고 그런다. 정치가 엉망이니까 저거만 해결되면은 뭔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문제를 악화시켰는데 조금 도움을 준 걸 틀림없습니다. 정치가 잘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잘 된다고 해서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만큼 심각합니다. 정치 저 밑바닥에 있는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더 근본적인 인류 사회 전체 큰 변화의 흐름 이게 그냥 이런 조금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여기에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쓴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부터 본론대로 여기 지금 쭉 보시는 게 목차가 1장 맨 처음에 배당 끝으로 두 번째 이렇게 쭉 책에 넣어서는요 여기에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같이 나오는데 5장, 6장은요 책에서
다른 일도 좀 빕니다. 빙겨줘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거는 베란크들이 왜 이러느냐. 저기 앞에서는 이런 겁니다. 맨 처음에 책에서는 맨 처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다. 그때 볼 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 우리나라 자랑하는 유튜브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놀랬다라든가 뭐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 중에 놀랄만한 것이 책에 그런 이야기 내가 썼습니다. 입장에 일본에 초등학교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한글로 된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옷에 달고 다니거나 가방에다 대유행 한글로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유행 그소리부터 정말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그죠? 일본의 국수자의 주자들 요즘 뭐 펄펄 끓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런 식의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요 아주 상황이 좋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전철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생활유원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IT 분야, AI 분야 이 활용을 해서 생활 편하게 만들고 이게 아주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보고 뿐만 아니고 조선 분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반도체 분야 무슨 분야 기술로 봐 세계 최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대학 입학해야 겨우 취업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부모들이 생각해서 유학원부터 가외시킵니다. 그죠? 가외열풍. 그 다음에 대학 입학 시험 그거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 공정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좀 객관식으로 단 사실은 그게 언제 이야기냐 3년 전에 예측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로 보면요 앞으로 한 14, 15년 내에